고려가 1360년과 1362년 두 차례에 걸쳐 서북면에서 동계온건군을 격파하고 연이어 동북면에서 나아추군까지 패퇴시킨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1364년 갑진년 정월 초하루 최후가 이끄는 원나라 여양행성 소속의 군사 1만이 압록강 부근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바로 공민왕을 폐위하고 고려의 차기 국왕으로 더 큰 군을 옹립하기 위해 출정한 군사들로, 최후가 원나라 군과 함께 압록강을 도강하여 의주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면서 고려는 예상하지 못한 왕위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도대체 그간 원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까볼까? 기왕후는 공민왕을 지지하며 그가 고려의 국왕으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공민왕이 1356년 병신정변을 통해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수청하면서 그와 반목하게 된다. 당시 원나라 애종이 병신정변에 대해 대체로 묵인하는 자세를 취하자 기왕후도 공식 석상에서 감정적 표출을 자제했지만, 기왕후는 기시 일족을 숙청한 공민왕에게 복수를 맹세하며 은밀히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와 원나라가 모두 잦은 병난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복수는 유언하기만 한 듯 보였는데, 고려가 동계온건군과 나아추군의 침입을 연이어 격퇴하고 원나라 또한 한동안 중원에서 한족 반란 세력과의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며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1362년 마침내 기왕후는 최유와 공모한 후 공민왕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면서 고려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음모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기왕후는 공민왕을 폐위한 뒤 고려의 차기 국왕으로 더 큰 군을 옹립하고, 이어서 자신의 조카인 기산보도를 원자로 책봉하여 고려를 기시의 나라로 탈바꿈하려는 은밀한 역성혁명을 추진한다. 기왕후는 최유와 환관들을 앞세워 홍건적인 안때 고려에서 국인을 분실하고 직접 새로운 국인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등 태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민왕에 대해 근거 없는 부고를 하면서 결국 태종으로부터 공민왕의 폐위와 더 큰 군의 옹립 그리고 기산보로의 원자 책봉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성공한다. 고려 후기와 김용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 김용은 한국서 전체를 통틀어 손꼽을 만한 희대의 개간신이다. 김용은 공민왕의 원나라 수기 시절부터 오랫동안 공민왕을 보좌하며 그의 총애와 신뢰를 받는 최측근 신하였는데, 하지만 그게 독이었을까? 김용은 늘 공민왕에 대한 총애를 독점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히 김용은 원나라 수기 시절부터 공민왕을 호위하며 공민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정세훈과 크게 반목하던 사이였는데, 정세훈이 공민왕에 의해 총병관에 임명된 후 고려군을 이끌고 동계온건군을 공격하여 개경을 수복하는 큰 전공을 세우자 공민왕의 관심이 정세훈에게 쏠릴까 저하며 내내 심기가 불편했던 김용은 결국 고려군이 동계온건군을 개경해서 패퇴시킨 직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다. 김용은 조카인 전 공부상서 김림을 통해 자신이 조작한 공민왕의 교지를 안우와 이방실에게 전달하여 총병관인 정세훈을 암살하게 한 뒤 공민왕에겐 그들의 단독 범행으로 허위 보고하면서 즉각 그들을 참여해야 한다고 추청한다. 그러나 공민왕은 그간 안우와 이방실 그리고 김득배의 군공이 크므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교서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당시 공민왕이 머물던 복주의 행제소로 와서 자신을 아련하도록 하명한다. 이때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김용은 자객을 보내 조작된 공민왕의 교지를 안우에게 전달했던 조카인 김림을 암살하고 1362년 2월 29일 조작된 공민왕의 교지를 가지고 복주에 도착한 안우 또한 간계를 부려 척살한 뒤 복주로 향하던 이방실과 김득배마저 각각 용궁현과 산양현에서 체포하여 살해하면서
동기 홍건굴에게서 개경을 탈환한 지 한 달여 만에 고려는 이 사페 새끼로 인해 정세훈을 포함 4명의 출중한 장수들을 잃게 된다. 이런 족같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유능한 장수나 무관을 육성하는 것은 유능한 무의시를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기본적으로 기마술을 비롯하여 궁술, 검술, 창술과 같은 모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연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법과 진법을 숙지해야 하고 군대를 이끄는 통솔 능력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오직 지속적인 훈련과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의 실전을 통해서만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초중급 무관에 비해 대규모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급 무관인 장수는 무척 희소한 고급 인력이다. 어느 나라든 전쟁에 승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뛰어난 장수가 흔하지 않은 점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 기인하는데, 고려는 김용의 관계로 인해 졸지에 출중한 장수를 하나도 아닌 넷이나 잃어버리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겪게 된 것이다. 이후 고려 조정은 병난이 발생하여 군사를 운용해야 할 때마다 주로 최영과 이성계에게 집중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고려 말기에 신흥무인 세력이 급부상하게 된다. 고려에서 김용이 역대급 삽질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원나라에선 공민왕을 폐위하고 더 큰 군을 고려의 차기 국왕으로 세우려는 기왕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사실 기왕후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공민왕이 폐위되기 전에 왕위에서 스스로 내려오거나 후사 없이 급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별다른 충돌이나 잡음 없이 자연스럽게 더 큰 군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민왕이 알아서 퇴위하거나 갑자기 병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독살의 경우 성공 여부를 떠나 아주 요란한 양국의 정치적 문제로 크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후와 최유는 고려 내부의 정쟁이나 권력 다툼 와중에 공민왕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림을 원했다. 그래서 최유는 김용에게 1363년 2월 14일부터 개경 인근 흥왕사 행궁에 머물고 있던 공민왕을 시해하도록 교사하는데, 사원수 모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까봐 늘 심적 부담을 느끼던 김용은 아예 공민왕을 시해하고 더 큰 군을 옹립함으로써 사원수 모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관심을 돌리고 동시에 더 큰 권세를 누리고자 기왕후의 계획에 동참하며 이를 수락한다. (1363년) 윤삼월 2일 축시 반각 즈음하여 송악산의 부엉이 울음소리가 흥왕사를 둘러싼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흔들던 시간에 지역 치안과 공민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순군제조 김용의 사주를 받은 이 뭔 개소리야! 무장자객 50여 명이 원나라 황제의 황명을 이행하러 왔다고 외치며 공민왕의 침전이 있는 행궁을 습격한다. 소수의 수귀들이 그들과 혈투를 벌이는 중에 공민왕으로 변장한 헌관안도적이 침전으로 침투한 자객에 의해 살해되고, 원왕실의 공주이자 왕후인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이 피신한 밀실 입구에 앉아서 자객의 출입을 막으며 시간을 번 사이 최영을 비롯한 여러 무관들이 급히 개경에서 군대를 이끌고 흥왕사로 진군하여 자객들을 진압한 뒤 공민왕을 구출하면서 김용이 주도한 흥왕사의 변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최영에게 순군들을 빠르게 흥왕사로 투입하여 주상을 보호하고 자객들을 제압하도록 조치했다며 잔머리를 굴려 진수한 김용은 일단 자객들을 제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최영을 포함 총 29명의 무장들과 함께 흥왕공신으로 책봉되지만, 좌승상 유탁을 포함한 일부 시유들은 그간 김용의 행적을 토대로 그가 이번 사태의 배후일 것이라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사건이 발발한 지 약 3주가 지났을 때 조정의 추가 조사와 신문을 통해 사태의 주모자가 김용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침내 그는 사지를 묶어 오치분시하는 거열형이란 극형에 처해지게 된다. 흥왕사의 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공민왕은 김용이 원나라에 있는 기왕후 및 최유와 내통했으며, 기왕후가 공민왕을 폐위하고 더 큰 군을 차기 국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둘러 원나라로 사신단을 파견한다. 사신단은 해종에게 전할 표문과 더 큰 군이 충선왕의 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문서, 그리고 로비용 선물과 함께 대도에 도착하나 환관 박프라와 최유가 고려 사신들의 로비 활동을 막고 해종에게 올려야 할 표문과 더 큰 군 관련 문서를 중도에 가로채면서
고려 사신단은 기왕후가 더 큰 군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중단시키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국민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한 기왕후는 오히려 더 큰 군을 국왕으로 하는 고려의 임시정부를 대도에 설치한 뒤 국민왕은 폐위된 고려의 국왕이며 현재 고려의 합법적인 국왕은 더 큰 군이라 발표하는데, 이로 인해 원나라의 대도와 요양에 머무르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고려 사신단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기왕후가 고려 사신단을 대상으로 회유와 겁박을 병행하며 국민왕을 포기하고 더 큰 군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면서 졸지의 개경에 있는 국민왕의 고려정부와 대도에 있는 더 큰 군의 고려정부 중 택일해야 할 입장이 된 고려 사신단은 난감했으나 김유, 이자성, 홍순, 황대두 등은 더 큰 군을 거부하고 국민왕을 지지한 반면 강지연, 김점수, 기숙련, 문익점, 유이도, 안복정, 황순 등은 더 큰 군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사신단은 두 파로 갈리게 된다. 한편 1363년 5월 기왕후 역시 원나라 조정을 통해 이간호를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하는데, 이간호는 개경에서 국민왕을 아련하며 원나라 해종의 명으로 국민왕의 인장을 수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국민왕이 순순히 인장을 내놓으리 만무했다. 오히려 국민왕은 이간호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자신을 폐위시키려는 이유와 배후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한 뒤 이간호에게 환관 박부라와 초유가 사익을 위해 고려와 원나라 사이를 이간질하는 반관계를 쓰고 있다고 맹비난한 뒤 반란 세력으로 인해 주원이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 고려와 원나라가 반목하면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인지 반문하면서 논리적인 반론과 많은 뇌물을 앞세워 이간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이어서 국민왕은 고려와 원나라를 갈라치고 있는 일당들을 추포하여 고려로 송환해주길 요청하는 표문을 작성한 후 이간호에게 표문을 건네며 해종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자 그는 1363년 7월 개경을 떠나 대도를 향해 출발한다. 대도의 황궁에 도착한 이간호는 해종을 아련하면서 국민왕의 표문과 선물을 올리려고 했으나 기왕후와 환관 박부라의 방해로 인해 결국 이간호는 국민왕의 표문과 선물을 해종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일이 뜻대로 되질 않자 결국 기왕후는 마지막 수단인 무력을 동원하여 국민왕을 폐위시키고 더 큰 군을 옹립하기로 하는데, 진행시켜. 1364년 1월 1일 원나라의 기왕후는 최태무르 국하, 즉 최유와 유인으로 하여금 요양행성에 주둔 중인 원나라군 1만 병력을 이끌고 원나라 해종의 고려 국왕 책봉교지를 지닌 더 큰 군을 호위하여 고려의 개경까지 진군하도록 명한다. 최유와 유인우가 통솔하는 1만의 원나라군이 압록강을 넘어 의주로 향하자 서북면도원수 경천흥에 고려군이 전진하여 의지에서 원나라군과 맞붙었으나 패소하게 된다. 아군의 패전 소식을 접한 국민왕은 최영을 도순이사로 임명하며 안주에 주둔 중인 고려군을 지휘하게 하고 이성계에겐 가별치의 정예 기병 1천을 이끌고 최영의 부대에 합류하여 남하 중인 원나라군을 섬멸하도록 명한다. 이성계와 가별치의 1천 기병이 고려군의 본영에 합류하자 최영은 전 병력과 함께 북진하여 수주의 방어선을 형성하는데, 의주에서 경천흥의 고려군을 격파하고 선주를 거쳐 남하하던 원나라군이 수주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1364년 1월 18일 수주의 눈 덮인 달천에서 더 큰 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개경으로 진군하여 국민왕을 폐위시켜야 하는 원나라군과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고려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원나라군의 원정 목적은 고려의 영토 점령이 아니라 개경까지 빠르게 진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수주에서의 전투는 고려군이 수성을 하고 원나라군이 공성을 하는 그간의 전형적인 전투 형태가 아니라 양군이 수주의 들판에서 대규모로 회전하여 단판의 승부를 결정짓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유인우와 최유가 지휘하는 원나라군이 의주와 선주를 거쳐 수주에서 고려군과 일대 결전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동일한 요양행성 소속이나 독자적인 정치군 사사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동령로의 만호 박백야대가 병력을 이끌고 의주를 거쳐 수주에서 멀지 않은 연주로 진군한다.
그러나 수주의 전투에서 일만의 원나라군이 단 하루 만에 최영과 이성계의 고려군에게 전멸 수준으로 괴멸당하면서 최유와 더 큰 군은 고작 기병 17기와 함께 어렵사리 원나라의 대도로 도주하게 되고, 일주일 뒤인 1월 25일 연주에서 최왕이 이끄는 고려군과 충돌한 박백야대의 군대 역시 패배하며 요양으로 퇴각하게 된다. 대두에 도착한 더 큰 군은 곧바로 해종의 명에 의해 곤장을 107대나 맞는 중형을 받게 되고, 해종은 그간 기왕 후 세력에 의해 국민왕의 표문들이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에 분노했지만, 기왕 후의 의도를 알면서도 더 큰 군을 고려의 차기 국왕으로 기산보도를 원자로 승인한 자는 바로 해종 자신이었고, 황태자의 생모로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황실과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기왕후와 충돌하여 자신에게 딱히 득될 것도 없었다. 더군다나 50대 초반의 억센 아내를 이길 수 있는 40대 중반의 한량스러운 남편이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왜? 결국 만만한 더 큰 군만 처맞고 소수 관련자들이 형식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이 사태가 유야무야 조용히 묻혀지는 듯 했지만, 불란 공민왕이 두 차례에 걸쳐 원나라에 국서를 보내 공식적으로 더 큰 군과 최유의 송환을 요청하면서 재차 뜨거운 화두가 되는데,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사실 이 시기에도 최유는 해종 앞에서 10만 병력을 내어주면 고려를 정벌할 수 있다고 떠벌리며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으나, 해종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또한 최유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려 사신단에 의해 은밀히 공민왕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공민왕의 국서를 받은 해종은 고민 끝에 더 큰 군은 종기와 그에 따른 치료를 이유로 송환을 유보하지만,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유를 고려로 압송하고 그가 1364년 11월 개경에서 대역죄로 처형되면서 마침내 공민왕 폐립 사태는 일단락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원나라 해종과 기왕후는 대외적으로 제대로 체면을 구겼고, 원나라군을 물리친 고려는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공민왕은 이를 계기로 그간 막연하게 생각했던 고려의 고토인 요동을 수복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 1364년 9월 앞서 원나라로 파견된 고려 사신단이 귀국한다. 이때 문익점은 한반도에 도입된 적이 있던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자라는 추위에 약한 목화종자가 아니라 화북 지역에서 자라는 추위에 강한 새로운 목화종자를 구해서 돌아오는데, 귀국 후 원나라에서 더 큰 군을 지지했다는 제목으로 조정에서 파직을 당한 문익점은 진주 강성현으로 낙향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딛고 목화를 재배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문익점은 목화 재배와 가공, 그리고 종자의 전국적인 보급을 통해 의복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생 여건을 개선시킨 공을 인정받아 1375년 우왕이 즉위하자 재차 조정에 출사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의도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고려의 왕위 전쟁이 여말선초 의류 문화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낸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퍽이나 흥미롭다. 이성계의 고모는 길주의 여진족 다루가치인 김번계와 혼인 삼선과 삼계 두 아들을 두었다. 이성계가 더 큰 군을 옹립하려는 원나라군을 저지하라는 어명을 받고 가를 치해 정예 기병 1000기와 함께 서북면으로 떠나면서 동북면에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자 1364년 1월 15일 이성계의 외종 형제이자 여진의 대추장인 삼선과 삼계는 동북면을 장악하고자 여진족 병력을 대거 이끌고 홀명과 삼사를 급습한다. 공민왕은 교주도병 마사 성사달에게 정예기병 500기로 이들을 공격하게 했지만 패퇴했으며, 지병 마사 전이도가 지휘하는 고려군 또한 이들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함주를 점령당하고 만다. 이어서 도지의사 한방신과 병마사 김기가 고려군을 이끌고 하주에서 이들을 공격했지만 이들마저 패배하고 철관으로 물러나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하주 이북은 삼선과 삼계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 삼선과 삼계의 난이 발생한 지 3일 뒤인 1364년 1월 18일
최영과 이성계가 지휘하는 고려군은 서북면 수주의 달천에서 더 큰 군을 옹립하고자 파병된 원나라군 1만을 격파하고 이어서 1월 25일 연주에서 동룡 노만호 100여 대의 원나라군을 패퇴시키면서 서북면에서 발생한 모든 전투는 고려군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어서 삼선과 삼계의 난을 진압하여 동북면의 안정을 도모하란 공민왕의 명을 받은 이성계는 곧장 휘하의 기병들을 거느리고 동북면을 향해 재빠르게 진군하여 마침내 1364년 2월 1일 동북면의 최남단 요새인 철관에 도착한다. 철관을 방어하던 한방신과 김기의 고려군은 합류한 이성계의 가벨치 기병들과 함께 철관에서 길쭉까지 남에서 북으로 밀고 올라가며 삼선과 삼계의 모든 여진 세력을 진압하고 삼선과 삼계의 군대로부터 동북면의 요충지인 화주와 함주를 수복하며 동북면을 평정하는 데 성공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